다섯 번째 증인. 일부 절박한 변호사, 더 절박한 의뢰인을 만나다. 이야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시작돼. 우리의 주인공,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미키 알런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가 주로 맡던 마약상이나 폭력배 같은 고전적인 형사사건. 고객들이 다들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었거든.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줄어드니 미키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거야. 그래서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바로 주택 압류 방어 전문 변호사. 당시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의 집을 무자비하게 압류하고 있었고,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지. 미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거야. 은행 서류의 허점을 찾아내 소송을 지연시키고 어떻게든 의뢰인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일을 시작했어. 이건 그에게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거대 은행이라는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 된 것 같은 쾌감을 주기도 했지. 그의 고객 중 가장 요란하고 적극적인 인물이 바로 리사 트레머리야.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은행의 부당한 압류에 맞서 싸우는 시위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어. 유튜브에 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리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주도하며 언론에도 여러 번 얼굴을 비춘 인물이었지. 미키는 8개월 동안 그녀의 소송을 끌면서 집을 지켜주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미키는 경찰에 다급한 전화를 받아 리사 트레머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거야. 피해자는 바로 리사의 대출을 담당했던 미첼 마이너스 와이즈 은행의 부사장 미첼 본듀란트. 그는 자신의 은행 주차장에서 머리에 둔기를 여러 차례 맞아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어. 경찰이 리사를 가장 먼저 의심한 건 당연했어. 리사는 본듀란트를 악마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저주했고 그에게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으니까. 리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미키에게 변호를 맡아달라고 애원해. 미키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 주택 압류에 저항하던 여교사가 은행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다. 이건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을 사건이야. 만약 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그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돈방석에 앉게 될 거야.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며 미키는 이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사건에 뛰어들기로 결심해. 이부미로 속 진실 파고들수록 불리해지다. 미키는 즉시 그의 드림팀을 가동해. 전처이자 사무장인 로나 테일러가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유능한 조사원인 시스코가 현장과 주변 인물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지. 하지만 조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어. 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거든. 살해 흉기 리사의 집 정원 창고에서 발견된 망치. 망치 머리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손잡이에서는 리사의 DNA가 검출돼. 신발 자국 범행 현장에 흙과 리사의 신발 밑창에서 발견된 흙의 성분이 일치했어. 디지털 증거 리사의 컴퓨터에서는 망치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나 같은 끔찍한 내용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돼. 상황은 최악이었지. 게다가 의뢰인인 리사는 미키의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어.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었으며 미키의 조언을 무시하고 언론에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지. 심지어 아들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어. 미키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그녀가 정말 범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 그녀의 눈물과 분노가 진심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악녀의 연기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 하지만 미키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인 미첼 본듀란트의 뒷조사에 집중해. 시스코의 조사 결과 본듀란트는 단순한 은행원이 아니었어. 그는 은행의 부실 대출을 헐값에 사들여 채무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일종의 기업 사냥꾼이었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원한을 샀고 심지어 루이스 오파리치오라는 거물급 마피아와도 수상한 돈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드디어 다른 용의자를 내세울 길이 열린 거야. 그리고 미키는 사건 파일을 검토하다가 결정적인 물리적 모순점을 발견해. 피해자 본듀란트는 키 188cm의 거구, 리사는 160cm의 아담한 체구. 그런데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처는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친 형태였어.
미키는 생각했지. 160cm의 여자가 어떻게 서 있는 188cm 남자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칠 수 있지? 불가능해. 이 물리학적 불일치는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어. 삼부 법정이라는 무대,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은 거대 은행에 맞선 평범한 여성의 싸움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 미키의 상대는 그의 천적이자 유능한 검사인 앤드리아 프리먼. 그녀는 동정심이라고는 없는 냉철한 검사였지. 프리먼 검사는 망치, 흙, 검색, 기록 등 리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차례대로 배심원들에게 제시하며 그녀를 압박했어. 미키의 반격은 치밀하고 교활했어. 그는 먼저 배심원 선정부터 공을 들였지. 은행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 평범한 서민들을 집중적으로 배심원단에 포함시켰어. 그리고는 리사가 겪은 부당한 압류 과정을 설명하며 그녀를 거대 권력에 희생된 약자로 포장했지. 그의 핵심 전략은 두 가지였어. 첫째, 합리적 의심을 심는 것. 그는 시스코가 찾아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본 듀란트가 얼마나 많은 원한 관계에 얽혀 있었는지를 폭로했어. 특히 마피아 보스인 루이스 오파리치오를 유력한 대한 용의자로 부각시켰지. 경찰이 이런 명백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오직 리사에게만 초점을 맞춰 부실 수사를 했다고 맹렬하게 공격했어. 둘째, 물리학적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것. 그는 법의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리사의 키와 근력으로는 도저히 본 듀란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고 증언하게 했어.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키의 변론에 배심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지. 그리고 마침내 미키는 이 재판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인 다섯 번째 증인 카드를 꺼내들어. 그는 마피아 보스 루이스 오파리치오를 증인석으로 소환해.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 미키는 오파리치오에게 본 듀란트와의 관계, 그리고 살인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 궁지에 몰린 오파리치오는 결국 이렇게 외쳤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의거하여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어. 미키가 노린 건 그의 대답이 아니라 묵비권 행사 그 자체였어. 묵비권은 법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진범이 저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강력한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지. 판사가 그의 증언을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 배심원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의심은 지울 수 없었지. 결국 배심원단은 오랜 평의 끝에 평결을 내렸어. 무죄 나트 길티. 미키 알런은 또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승리를 거머쥐었어. 사부 승리의 허무함, 그리고 소름 끼치는 진실.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미키는 웃을 수 없었어.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는 리사 트레멀의 차가운 반응에서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지. 그녀는 자유를 되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나 기쁨보다는 이 사건으로 얻게 될 유명세와 책 출판, 영화화 계약 같은 것들에 더 관심을 보였어. 그리고 미키가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키 차이에 대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무심코 묻자 리사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그를 속여서 무릎 꿇게 만들면 되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달라고 하니까 그 멍청이가 진짜 죽더라고. 그 순간 미키의 머릿속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 그녀가 진범이었던 거야. 자신이 법정에서 그토록 주장했던 물리학적 불가능성은 그녀의 교활한 속임수 하나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였지. 미키는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에 휩싸였어. 자신의 지식과 교활함으로 괴물을 세상에 풀어준 셈이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 미키는 문득 리사의 실종된 남편 제프 트레머를 떠올렸어. 그리고 불현듯 끔찍한 진실을 직감했지. 리사가 남편까지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 바로 자신이 매일 가꾸던 집 정원에 묻어버렸다는 것을. 미키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본 듀란트 사건으로는 리사를 다시 처벌할 수 없어. 이대로 그녀가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야 할까? 며칠 후 미키는 결단을 내려.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경찰에 익명의 제보를 해. 목소리를 변조하고 짧게 말했지.
리사 트레머의 집 정원에 있는 장미 덤불 아래를 파봐. 며칠 뒤 뉴스에서는 경찰이 리사의 집 정원에서 남편의 유골을 발견했으며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어. 리사는 당연히 미키에게 다시 변호를 맡아달라고 전화했지만 미키는 차갑게 거절해. 당신 변호는 안 맡아.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의 구현 방식이었어. 이 책의 진짜 메시지. 5번째 증인은 단순히 누가 범인인지를 맞추는 추리소설이 아니야. 이 책은 우리에게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배심원을 더 잘 설득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지. 미키 할러가 사용한 5번째 증인 전략은 바로 그 법정의 허구성을 상징하는 장치야. 결국 작가는 완벽하지 않은 법과 제도 속에서 한 개인의 양심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통해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묻고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승리했지만 양심의 패배를 맛본 변호사가 결국 법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장면은 오랫동안 깊은 여운을 남겨.